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열도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한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수백 번의 미세한 진동이 땅을 흔들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층선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일본인 중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진 경보가 울려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또 진도 3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에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도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늑대가 온다는 말을 100번 들었다고 해서 정말 늑대가 오지 않는 것일까요? 2011년 3월 11일,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퇴근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하교했고 주부들은 저녁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4시 46분,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 2만 명이 넘는 사망자, 40만 채 이상의 파괴된 건물,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 그날 이후 일본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철저한 대비, 더 빠른 경보 시스템, 더 강한 건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깊이 묻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예언가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 40년 경력의 구조 공학 엔지니어, 평생을 건물의 안전과 내진 설계를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일본은 3번 연속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충격이 도시를 깨우고 도시의 진동이 산의 뚜껑을 열 것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과거 기록이 공개되면서 웃음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발생 3일 전,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도호쿠 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단층 이동, 쓰나미 동반 가능성 높음. 우연일까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일주일 전, 그의 노트에는 또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슈 중부 직하형 지진 임박, 연속 발생 가능성. 이게체스 200 time 10 to Kaiwor. 그리고 실제로 구마모토에서는 이틀 연속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경고는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사키 히로하루는 말합니다. 2026년 2월부터 7월 사이, 그는 이 기간을 숨을 참아야 할 6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평범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걸고 이 경고를 세상에 내놓았는지, 그가 말하는 세계의 단층선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재앙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지진이 오기 몇 초 전 항상 혼자 복도로 뛰쳐나가던 그 아이의 이야기부터.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 흔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그 위험지대의 정중앙에 일본 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이 땅에서는 수천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 이상 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려도,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자기 일을 합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회의는 계속되고 저녁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지진 경보가 일상의 배경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재난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자주 경험하면 위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지요. 문제는 이 무감각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땅속의 에너지는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2011년을 떠올려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워졌고 도로는 정비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에 갑자기 깨어날 때, 트럭이 지나가며 건물이 살짝 흔들릴 때, 그 숨겨진 공포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일본인들은 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입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박, 후지산 분화 가능성 상승, 수도 직하 지진 경고. 이런 헤드라인이 매달, 때로는 매주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말합니다.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 70에서 80%. 하지만 대중의 귀에는 곧이라는 단어만 들립니다. 문제는 이 곧이 너무 오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곧이었고 5년 전에도 곧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너무 많으면 경고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행동의 마비를 불러온 것입니다. 무관심과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시대. 경고는 넘쳐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방송인도 아닙니다. 평생을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서 건물의 안전을 연구하며 보낸 조용하고 과묵한 한 엔지니어. 그의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입니다. 사사키 히로하루.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는 일본 도호쿠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산 사이에서 자연의 힘을 가까이 느끼며 자랐지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후 그는 평생을 건물의 안전과 내진 설계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철근의 강도를 계산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분석하고 집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신뢰하는 전형적인 기술자였지요. 그런 그에게 예언자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단어를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부르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저 느끼는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업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를 내며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리고 몇 초 후 어김없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십 번 반복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을 미리 아는 아이. 그것이 어린 사사키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 그 신호가 오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일종의 신체적 민감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들, 밀려오는 검은 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마을들, 평생 건물의 안전을 연구해온 엔지니어로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지진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선명한 환영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커다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일본 지도, 그리고 자신이 미친 듯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특정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기록하기로.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날 때마다 날짜, 시간, 느낌, 그리고 지도에서 보았던 위치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엔지니어답게 감정을 배제하고 마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듯 자신의 경험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노트가 한 권, 두 권 채워질수록 무작위로 보였던 환영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떨림의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본 열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곧 대대적인 재편성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세 개의 선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균열의 선들, 그리고 그 선들이 만나는 지점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사키가 본 것은 무작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변화, 일본 지형의 격렬한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키의 노트에는 정확히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환영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는 살아 움직이는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양피지 위에 먹으로 그린 평범한 일본 지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으로 그린 선들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희미하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그 선들이 실제 균열로 변해갑니다.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대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도의 가장자리, 일본 열도를 둘러싼 바다 위로 붉은 점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는 이 빛들은 점점 더 빠르게, 더 강렬하게 맥박칩니다. 사사키는 이것을 지각의 재편성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다시 정렬하려는 움직임의 전조라는 것이지요. 그 지도 위에는 세 개의 선명한 선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선은 북쪽에서 시작됩니다. 웨카이도 남쪽 깊은 바다 밑에서 출발하여 도호쿠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해저 단층입니다. 2011년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바로 그 영역이지요. 사사키는 이 선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선은 아직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 마치 한 번의 폭발로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았다는 듯 그 선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은 동남쪽을 향합니다. 도쿄만에서 시작하여 이즈 반도를 지나 오가사와라 제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곡선입니다. 수도권 바로 아래를 지나는 이 선은 사사키의 환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 부분에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선 위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은 서남쪽을 가로지릅니다. 규슈 전체를 감싸며 남쪽 섬들로 이어지는 호형의 단층대입니다. 이 지역은 활화산들과 맞닿아 있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이기도 합니다. 사사키는 이 선을 잠자는 용의 등뼈라고 불렀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그는 이 현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지구의 지각판은 낡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인 압력과 스트레스로 인해 곳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틈들이 모여 큰 갈라짐이 되지요. 언젠가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 열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비유를 즐겼습니다.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상태. 에너지는 이미 최대치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화살이 날아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언제 날아갈 것인가입니다. 뉴스에서는 지진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진도, 규모, 발생 확률,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지요. 하지만 사사키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숫자 뒤에 숨은 얼굴들을 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회사원, 학교에 가는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는 노부부. 그래서 그의 경고에는 과학적 분석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선 각각이 아닙니다. 그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것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환영 속에서 이 세 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가 깨어나면 다른 하나가 따라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자극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나머지가 연달아 무너지는 것처럼 사사키의 노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 개의 단층선이 각각 어떤 형태의 재앙으로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번의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무작위로 흩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연쇄적인 각성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다에서 옵니다. 사사키가 이 환영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래의 눈으로 보는 세상. 그의 꿈속에서 시점은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생명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고래가 멈춥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이지요. 바닷물이 이상해집니다. 가볍게 흐르던 물이 무겁고 끈적하게 변합니다. 마치 공기가 폭풍 전에 무거워지듯 바다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저 깊은 곳에서 울림이 시작됩니다. 안반이 신음하는 소리, 수천 년간 쌓인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해저 단층이 어긋나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이 솟구치고 파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는 검은 벽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도시 아래에서 옵니다. 환영 속 장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밤의 대도시입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퇴근길 지하철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을 먹고 편의점에서는 음료를 사고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오는 천둥이 아닙니다. 발밑에서 바로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한 울림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북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곧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직하형 지진입니다. 진원지가 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지진이지요. 멀리서 오는 지진은 경보가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직하형은 다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이미 충격이 도달해 있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사키의 환영에서 이 순간 지하철 터널에 균열이 생기고 매립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1995년 고베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흔들리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충격은 산에서 옵니다. 환영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새벽녘, 흰 눈으로 덮인 원뿔형의 산이 보입니다.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실루엣,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상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지고 하늘로 치솟으며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흰 눈과 검은 재가 뒤섞입니다. 수만 년간 잠들어 있던 마그마가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사사키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각각이 아닙니다. 그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는 이것들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그의 환영 속에서 이 세 충격은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의 움직임이 땅을 깨우고 땅의 진동이 산의 뚜껑을 엽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면 나머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사사키는 막연한 추측 대신 구체적인 시간의 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라는 것인가? 사사키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정 날짜가 알려지면
사람들은 오직 그날만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경고가 거짓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맞아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지겠지요.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날짜 대신 계절의 징후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대신 자연의 언어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숨을 참아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2026년에 3번의 위험한 창이 열립니다. 첫 번째 창은 늦겨울에 열립니다. 사사키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백화점에는 벌써 봄옷이 진열되어 있을 때 2월의 끝자락에서 3월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애매한 시간입니다. 아직 코끝이 시리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지만 어딘가에서는 벌써 봄 세일 광고가 붙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이 시기에 첫 번째 충격이 예상됩니다. 북쪽 바다, 홋카이도 남부에서 도호쿠 해안에 이르는 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단층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가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은 봄비가 내리는 시절에 열립니다. 벚꽃이 지고 우산이 펼쳐질 때, 이것이 사사키가 표현하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4월 중순 화려했던 벚꽃 축제가 끝나고 거리에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꽃구경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장마의 전조처럼 간간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벚꽃은 아름다움인 동시에 무상함의 상징입니다. 피어난 지 일주일이면 져버리는 그 짧은 생명이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준다고 하지요. 사사키는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두 번째 충격이 올 것으로 봅니다. 대도시 지카의 단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 바로 아래에서 땅이 뒤틀리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창은 초여름의 문턱에서 열립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데 산 정상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을 때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시작되어 반팔을 꺼내 입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는 아직 하얀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때이지요. 계절이 바뀌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마지막 충격이 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산이 깨어납니다. 땅속 깊이 갇혀있던 불과 열이 마침내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흰 눈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사키는 이 세 시기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봅니다. 겨울의 끝에서 시작된 바다의 움직임이 봄의 한가운데 도시를 흔들고 그 여파가 여름의 초입에 산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악보에 적힌 세 개의 악장처럼 각각은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곡을 이룹니다. 내년 2026년 그 해가 밝으면 우리에게는 약 반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남은 질문입니다. 사사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대답을 떠올립니다. 비상 배낭을 챙기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고 대피 경로를 외우고 가족과 만날 장소를 정해두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이런 종류의 준비를 반쪽짜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최근에 가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비상 배낭은 혼자 살아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수많은 생존 사례를 분석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려 깨워주었고, 동료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었고, 낯선 사람이 지붕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화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움직임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재앙 이후의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크기의 지진이 와도 어떤 마을은 무너지고 어떤 마을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물의 강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사사키의 마지막 환영에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지도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세 개의 붉은 단층선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 균열들 사이사이로 작은 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결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땅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잡을 수 있는 손을 보십시오. 내년 2026년. 그 해가 어떤 해로 기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그림자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통과하여 더 강해질 것인가? 그것은 땅이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웃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사사키가 말하는 진정한 대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사사키 히로하루 개인의 예언과 해석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공식 예측이 아니며 특정 날짜나 사건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성찰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항상 공인된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소중한 사람과 나눠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